정보처리 레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3회에 기출되었던 실기 문제들을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할게요. 2021년도 3회 같은 경우에는 무슨 영어 쓰기 대회도 아니고 죄다 영어로 쓰래.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번역을 하면서 오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다른 그 소프트웨어 공학책이라든지 아니면 NCS 교재도 마찬가지야. NCS 그 모듈 자체에도 영어 오타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왜 공단에서 그렇게 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보기 몇 개 주어지고 그 보기에서 골라 써라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긴 했지만은 사실 영어로 써라 라고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문제가 그렇게 나왔으니까는 앞으로 여러분들 영어를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자, 이제 이거 보실 때쯤이면 진짜 시험이 내일 모레일 거예요. 다들 긴장되고 하실 텐데 조금만 긴장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막 긴장되고 초조하고 제가 막 더 그래. 시험에서 진짜 어떤 어려운 개념들이 나올지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나올 때도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되게 긴장돼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되게 긴장된 상태인데 공단에서 조금 평이하게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다. 공부를 정말 하신 분들은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AAA, 트리플 A라고 읽는 이 용어는 보안의 세 가지를 합쳐 축약한 용어이다. 다음 1에서 3에 해당하는 용어를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그래서 뭐 authentication이라든지 authorization이라든지 뭐 인가라든지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3번은 조금 생뚱맞긴 한데 자, 일단 첫 번째로 보면 보안 기능에서 사람이나 프로세스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치고 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인증이 되는 거죠. 인증. 그래서 얘는 인증이 되는 거고 영어로 보게 되면은 authenticatio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1번에 들어가는 내용이고 자, 검증된 사용자에게 어떤 수준의 권한과 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 사람한테 권한을 주는 거죠. 그거는 인가라고 한다. 얘는 인가가 되는 거고 authorization 여기 2번에 들어가는 거고 자, 그리고 사용자의 자원에 대한 사용 정보를 모아서 과금, 감사, 용량 증설, 리포팅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인증하고 인가되고 이런 것들을 계정 관리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계정 관리. 그래서 얘는 어카운팅, 얘는 계정 관리가 되는 거고 계정 관리고 얘는 어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여기에 3번에 들어가게 된다. 뭐 요거는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똑같은 형태로 나오진 않겠지만은 바로 나오진 않겠지만은 앞으로 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 그래서 1번에는 authentication 그리고 2번은 authorization 3번은 accounting 그래서 얘는 인증이 되는 거죠. 얘는 인증이 되는 거고 얘는 인가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얘는 계정 관리가 되는 거고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안 쪽 나왔으니까는 보안의 3요소 있잖아요. 보안 3요소 같은 경우에는 기밀성, 그리고 무결성이라는 게 있고 이것도 잘 나오죠. 그리고 가용성 이렇게 있다. 그래서 기밀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를 인가되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 기밀성인 거고 무결성은 요거를 바꾸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무결성인 거고 그리고 가용성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인가된 사용자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가용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세 가지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도스하고 디도스 공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해치는 거예요? 가용성이라는 그런 거를 해치는 게 도스 공격이고 디도스 공격이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번 시험엔 나오지 않았지만 접근 통제 나올 수 있어요. 접근 통제 같은 경우에는 접근 통제는 맥, 덱, 알백 이렇게 있는 거죠. 맥, 덱, 알백.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얘는 강제적 접근 통제, 얘는 임의적 접근 통제, 얘는 역할 기반 접근 통제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맥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제 관리자가 어떤 문서에 대해서 권한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소령부터 읽을 수 있어, 대령부터 읽을 수 있어. 이렇게 그 보안 그 주체에다가 뭔가 권한을 주는 거, 그걸 보고 맥이라고 하는 거고, 덱이라고 하는 거는 임의적 접근 통제, 소유자가 주는 거예요. 소유자가, 너 나랑 친하지? 너 읽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덱인 거고, 알백 같은 경우에는 역할 기반 접근 통제죠. 그래서 어떤 뭐 부서이다, 영업부다, 기획부다, 개발팀이다 이런 데에다가 권한을 주는 거, 그걸 보고 알백이라고 한다. 이런 접근 통제 나올 수 있고.
자, 그리고 그 모델들 나올 수 있어요. 딴 거 안 나와. 벨 라파둘라하고 비바 모델, 만리장성 모델하고 클락 윌슨 모델도 있는데 걔네 둘은 잘 안 나오고 비바 모델하고 그리고 벨 라파둘라 모델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벨 라파둘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밀성을 강조한 거고 비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무결성을 강조한 거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오케이?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제어의 하나인 그랜트의 기능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요 정도만 나와도 참 땡큐인데. 자, 일단 데이터 그 언어는 정조제잖아요. 정조제. 그래서 정의하고 그 다음에 조작하고 마지막으로 제어하고 그래서 정조제이다.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거는 DDL문이 되는 거죠. DDL. 조작 같은 경우에는 DML문이 되는 거고 제어 같은 경우에는 DCL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함 DMC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자, 정의 같은 경우에 DDL문인데 create, drop, alter 이런 것들이 정의에 들어가는 거고 조작 같은 경우에 select, insert, update, delete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고 제어 같은 경우에는 grant, revoke, commit, rollback 이런 것들이 제어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grant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한테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리보크라고 하는 건 권한을 뺏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랜트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접속 권한이라든지 생성 권한 등을 부여하는 명령어이다. 그래서 그랜트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랜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명령문 다 알아두셔야 돼요. 리보크도 마찬가지고 그랜트 같은 경우에 누구한테 주기 때문에 투가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그 권한을 뺐을 때 리보크 같은 경우에는 누구로부터 뺏는 거니까 프롬이 되는 거예요. 요것들 가로치고 딱딱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투하고 프롬이라는 거. 그리고 어떤 테이블에 대해서 어떤 객체에 대해서 on이라고 하는 전치사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얘는 그랜트가 되는 거고 얘는 리보크가 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이번의 정답은 이렇게 되는 거라.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설명하는 보안 위협에서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답을 쓰시오. 땡땡땡 스푸핑은 맥 주소를 속여 랜에서의 통신 흐름을 왜곡시키는 공격이다. 공격 대상 컴퓨터와 서버 사이의 트래픽을 공격자의 컴퓨터로 우회시켜 패스워드 정보 등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자, 어쨌든 스푸핑 공격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를 속이는 공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ARP 스푸핑이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IP 스푸핑이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그 DNS 스푸핑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ARP 스푸핑이다. ARP 뭐예요? 맥어드레스 바꿔주는 그거잖아요. 그죠? IP에서 맥어드레스로 바꿔주는 게 요거를 보고 ARP라고 하는 거고 자 그리고 반대로 하는 거를 RARP라고 그랬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맥 주소를 속이는 거라 그럼 여기 맥 주소를 속인다고 그랬으니까 뭐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ARP 스푸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정답은 ARP 스푸핑이 되는 거야. 그럼 다른 스푸핑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IP 스푸핑하고 두 번째로 DNS 스푸핑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IP 스푸핑 같은 경우에는 내 거 IP를 속이는 거야.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서버들 만들잖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L4 장비가 이렇게 있고 와스 1기, 와스 2기, DB 액티브, DB 스탠바이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딘가에 물리적으로 저기 어디가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 어딘가 있겠지.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내가 얘를 건드리기 위해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뭔가 내가 그 회사에 맨날 찾아가지고 가서 작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건 서울에 없어. 이런 건 좀 굉장히 환경도 좋고 그래가지고 넓고 그래야 돼가지고 서울에 없을 거예요. 가산에 있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어딘가에 저 지방에 있을겨.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내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내 찾아가야 되나?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우리 집 강원도에서 여기 와스 1기하고 와스 2기를 접속을 해야 된단 말이라. 근데 여기에는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쵸? 저는 보통 얘한테 작업을 할 때 22번 포트를 쓰거든요. SSH 포트, SSH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는데 아무나 접속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22번 포트로 들어오는 것들은 IP 제한을 걸어버려. 응? 여기에 IP 제한을 걸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 컴퓨터에 IP를 여기다 등록을 해놓는 거야. 방화벽에다 등록을 해놓든 어디다 등록을 해놓든 22번 포트를 타고 들어왔다. 그러면 그 IP가 맞는지 안 맞는지 보는 거지. 그 IP 주소를 속이는 거예요. 그 IP 주소를. 그럼 내가 여기에 접속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럼 여기다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걸 보고 IP 스푸핑이라고 한다. 자, IP 자체의 보안 취약성을 악용한 것으로 자신의 IP 주소를 속여서 접속하는 공격이다. 내 걸로 접속하는 거예요.
자, IP 스푸핑을 통해 서비스 거부 공격도 수행 가능하며 공격 대상 컴퓨터와 서버 사이에 연결된 세션을 끊을 수 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종단 인증 같은 방법으로 해결을 한다. 여기서 여기 인증하는 거, 그런 걸로 해결할 수 있는 게 IP 스푸핑이에요. 어쨌든 IP를 속이는 거. 자, 그리고 DNS 스푸핑 같은 경우에는 DNS 자체를 속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따따따 네이버하고 엔터를 빵 때리게 되면은 네이버라는 실제 주소는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뭐 111.111.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외우긴 힘들어. 그렇게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도 되는데 그걸 외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따따따 네이버닷컴이다 라고 해가지고 엔터를 빵 때리게 되면은 UDP를 이용해가지고 DNS 서버를 먼저 접속을 한단 말이에요. 자, DNS 도메인 네임 서버로 이렇게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럼 DNS 서버에서는 이 테이블들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어떤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에 뭐 네이버닷컴은 1번 주소이다. 다음은 2번 주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쭉 테이블들이 있겠죠. 넌 네이버를 요청했어? 그럼 나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지. 야, 1번이야. 그럼 1번이야 라는 거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네이버가 실제로 위치하고 있는 1번 주소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 DNS 자체를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자가 네이버가 아니라 네이버 다시를 만드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3번이라고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3번이라고 네이버를 해가지고 3번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내가 따따따 네이버닷컴을 딱 치게 되면은 여기 있는 네이버닷컴을 검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네이버 다시를 검색하게 하는 거야.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아니지. 이 네이버를 3번으로 바꾸는 거지. 자, 네이버를 3번으로 바꿔가지고 요 3번으로 접속되게 하는 거라. 그래서 실제로 네이버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 다시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3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DNS를 속여버렸으니까. 오케이?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을 이용해가지고 속이겠죠. 그래갖고 내가 실제로 이용하는 건 네이버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네이버하고 비슷한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내가 여기에다가 로그인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뭔가 아이디라든지 패스워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탈취가 될 수 있겠죠. 오케이? 이걸 보고 DNS 스푸핑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공격 대상에게 전달되는 DNS IP 주소를 조작하여 의도치 않는 주소로 접속하는 공격이다. 네이버 다시를 만들어 놓고 글로 접속하게 하는 거예요. DNS 서버를 속여가지고. 자, 공격 대상은 정상적인 URL을 통해 접속하지만 실제로 가짜 사이트로 접속하게 된다. DNS에 있는 거를 따따따 네이버닷컴이 1번이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3번으로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들어왔을 때 원래 정상적으로 1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3번 서버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거. 이걸 보고 DNS 스푸핑이라고 한다. 그래서 스푸핑 공격은 세 가지가 있는데 ARP 스푸핑, IP 스푸핑, DNS 스푸핑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결합도의 종류 중 어떤 모듈이 다른 모듈을 호출할 때 단순히 값만 전달하는 형태가 아닌 뭘 전달한대요? 제어 신호를 전달할 때 생기는 결합도를 뭘로 쓰래? 영문으로 쓰시오 라고 했어요. 영문으로 쓰시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제어 결합도잖아요. 제어 결합도. 제어 신호를 전달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제어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커플링이 되는 거예요. 커플링. 결합도는 커플링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컨트롤 커플링이 되는 거다. 이런 용어를 왜 쓰라고 그래? 환장을 하고 있어. 어쨌든 컨트롤 커플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합도 유형. 요거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료 결합도, 스탬프 결합도, 제어 결합도, 외부 결합도, 그리고 공통 결합도, 내용 결합도. 자, 이렇게 있는 거고. 모듈의 독립성이라는 걸 높이기 위해서 모듈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느냐, 응집도는 높게 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 결합도라고 하는 거는 낮게 설계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먼저 결합도 나왔으니까는 결합도는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서로 너무 엮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얘가 제일 좋아요. 자료 결합도라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자료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모듈 간에 이제 서로 호출을 하는 거죠. 결합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함수 호출하잖아요. 그 메인 함수에서 어떤 A라는 함수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니까 그거를 결합도라고 하는 거라. 그래서 자료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값만 전달하는 거예요. 값만 전달하는 거. 그러니까 10, 20, B에 있는 값, C에 있는 값 이렇게 전달할 때 자료 결합도라고 하는 거고 스탬프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자료 구조를 전달한다. 배열을 전달한다. 뭐 포인터 주소를 전달한다. 그랬을 때 스탬프 결합도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로 배열이나 오브젝트, 스트럭처 이런 것들이 전달되는 경우를 그 스탬프 결합도라고 한다. 그리고 제어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인자로 넘길 때 거기에 제어 요소가 전달이 되는 거 그걸 보고 제어 결합도, 컨트롤 커플링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외부 결합도
어떤 모듈에서 선언한 데이터를 외부의 다른 모듈에서 참조하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외부 결합도라고 한다. 자, 그리고 공통 결합도. 이 전역 변수 쓰는 거예요. 전역 변수. 모듈 밖에서 선언되어 있는 전역 변수를 참조하고 전역 변수를 갱신하는 식으로 서로 서로 통신하는 거, 그걸 보고 공통 결합도라고 한다. 내용 결합도 같은 경우에 서로 얽히설키 이렇게 엮여 있는 거를 보고 내용 결합도라고 하는 거라. 오케이. 그럼 내용 결합도를 보게 되면은 또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겠죠. 스파게티 코드라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스파게티 코드라는 게 있는데 얘는 서로 막 얽히설키 엮여 있는 거, 이걸 보고 스파게티 코드라고 하는 거고, 스파게티 코드 같은 경우에는 고투문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공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고투문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고투문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거 많이 썼는데 요즘에 고투문은 쓰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은 고투가 만약에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그 출제위원은 이게 못된 양반이지. 못된 양반. 이런 건 나오지 않아요. 모르셔도 되는데 어쨌든 스파게티 코드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고투문을 이용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게 하면은 스파게티 코드가 되는 거라.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외계인 코드라는 게 있잖아요. 외계인 코드라는 게 있다. 그래서 외계인 코드 같은 경우에는 뭔가 개발자도 없고 그 문서도 없어가지고 아주 오래되고 그래갖고 수정하기 힘든 코드를 외계인 코드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좀 오래된 거를 보고 레거시 시스템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레거시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차세대도 하는 거고, 그리고 고도화도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된다. 그래서 차세대 시스템이다라고 하면은 뭔가 예전에 있었어. 그래서 외계인 코드란 말이에요. 요것들을 조금 요즘에 만드는 그 자바로 만드는 거, 그걸 보고 보통 차세대라고 하는 거고, 고도화 시스템, 고도화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뭔가 프로젝트가 있을 때 그것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거를 보고 고도화라고 하는 거예요. 차세대라는 용어하고 고도화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는데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거의 비슷하게 보는데 차세대 같은 경우에는 얘를 좀 바꿔버리는 거고, 그리고 고도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있는 거에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다.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어쨌든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워야 되냐. 자료 결합도는 데이터 결합도라고 그랬어요. 데이터. 그래서 테스 형, 우리 테스 형님, 우리 거기 어디야, 그 나우나 선생님이 테스 형 이러잖아. 그 테스 형이 그 소크라테스 형이 자기 아버지를 얘기한다면서요. 아버지 뭐 그래서 아무튼 그때요. 아주 그냥 명곡이지. 제 노래방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노래 부르는 거 되게 좋아해. 근데 항상 그 나훈아 선생님 노래를 부르지. 심수봉 선생님하고. 참 그래요. 자, 어쨌든 데이터 결합도, 스탬프 결합도. 테스 형, 왜 저래? 어? 공유랑 내가 닮았대. 공유랑 내가 닮았대. 이렇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응집도가 빠지면 서운하겠죠? 자, 응집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모듈 내부에 있는 기능들은 똘똘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응집도인 거고, 기능적 응집도, 순차적, 통신적, 절차적, 자, 그리고 시간적, 논리적, 우연적, 자, 이런 식으로 있다. 자, 그래서 얘는 외울 때 어떻게 외워야 돼? 거꾸로 외워야 돼. 그래서 우연적, 우리 놀던 시절에 먹었던 통통한 순대 있잖아. 그거 어땠어? 기가 막히게 맛있었어. 이렇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기능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그 모듈 안에 있는 기능들이 하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똘똘 뭉쳐진 상태, 그걸 보고 기능적 응집도라고 하는 거고, 순차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뭔가 모듈 안에서 여기서 출력값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에 입력값으로 사용되는 거, 이걸 보고 순차적 응집도라고 한다. 모듈 내에서 한 활동으로부터 나온 출력값을 다른 활동이 사용할 경우, 그걸 보고 순차적 응집도라고 하는 거고, 통신적 응집도는 그냥 동일한 입력하고 출력이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절차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모듈 내부의 기능이 순차적으로 수행될 때 절차적 응집도가 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수행될 때 절차적 응집도가 된다고요. 순차적이라고 해가지고 순차적이 아니라는 거지. 그 순차적은 절차적이라는 거지. 그거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헷갈리게 나오니까. 자, 시간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듈 안에 있는 활동들이 비슷한 시간대에 이렇게 움직일 때 그런 것들을 시간적 응집도라고 하는 거고, 논리적 응집도는 얘네들이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겠네. 그것들을 모아놓은 거를 논리적 응집도라고 한다. 우연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 상관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냅다 모아놓은 거, 그걸 보고 우연적 응집도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놀던 시절에 먹었던 통통한 순대 있잖아. 그거 기가 막히게 맛있었어. 테스 형제 왜 저래? 공유랑 내가 닮았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거의 빼먹지 않고 나오고 있죠. 이 시험에서.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응집도하고 결합도 영어로도 조금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디자인 패턴에 관한 설명에서 알맞은 답을 보기 위해서 갖다 쓰시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정리를 하셔가지고 시험용으로만 쓰시면 되는 거라. 디자인 패턴하고 UML하고. 어쨌든 객체 생성 처리를 서브 클래스로 분리해 처리하도록 캡슐화하는 패턴이다. 객체 생성 코드를 별도의 클래스, 메서드로 분리함으로써 객체 생성의 변화에 대비하는 데 유용하다. 이런 걸로 하려고 디자인 패턴을 만들었으니까 상위 클래스에서 객체를 생성하는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하위 클래스에서 인스턴스를 생성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버추얼 컨스트럭처 패턴이라고도 한다. 자,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팩토리 메서드 패턴이 되는 거죠. 이런 특징들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팩토리 메서드 패턴이라고 한다. 종류들은 좀 써가지고 시험용으로만 조금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거를 이해하겠다? 이해를 하려면은 그 UML을 그려야 돼요. 실제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 소스 코드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게 시험에 나오면은 아우 힘들지. 그거는 안 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인간적으로. 디자인 패턴 진짜로 디자인 패턴 어렵게 내면은 클래스 다이어그램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뭐 실체화 관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소스 코드를 가지고 하든지. 근데 그거는 진짜로 걔는 7급 시험에서도 잘 안 나오는 거니까 걔는 만약에 나오면은 그냥 너 틀려라. 그냥 우리 19문제로 시작하자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자, 6번. 다음은 파일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은 답을 작성하시오. 난 좀 그래.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파일 구조가 운영체제에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근데 파일 구조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진 않거든요. 근데 이 파일 시스템, 파일 이런 게 가끔가다 나오더라고. 누가 요즘에 이거를 좀 이상해. 아무튼 파일 구조는 파일을 구성하는 레코드들이 보조기억 장치에 어떻게 저장되는가 편성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편성 방법에 따라 순차, 땡땡, 랜덤, 해싱 등이 있다. 이런 것들인데 얘는 순차가 있고 이제 랜덤하고 색인이라는 게 있어요. 색인 순차 처리라고 하는데 색인 순차 처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순차 처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비디오 테이프 아세요? 비디오 테이프? 아니면 카세트 테이프? 예전에 저는 많이 봤는데 비디오 테이프 영구와 땡칠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명작이 있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2개 걸려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걸려있는 게 있어요. 비디오 테이프 영구와 땡칠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저장되어 있어. 그러니까 비디오라는 그 플레이어에서 뭔가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거지. 그거를 저기 앞에 있는 걸 보고 싶다. 요즘엔 우리가 뭐 영화를 볼 때 내 중간에 보고 싶다. 그럼 여기를 툭 치면은 여기로 가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게 안 됐다고요. 앞으로 빠르게 감기를 막 했단 말이지. 이게 어떻게 돼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보고 순차 방식이라고 하는 거고 색인 방식, 색인 순차 처리라고 하는데 보통 색인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다가 목차를 둔 거예요. 목차를 둬가지고 처리하는 거. 그걸 보고 색인 순차 처리라고 한다. 그리고 랜덤이 있고 해싱 등이 있다. 자, 어쨌든 색인 나왔으니까 색인은 순차 처리와 랜덤 처리가 모두 가능하도록 레코드들을 키, 값 순으로 정렬하여 기록하여 데이터에 접근한다. 자기 디스크에 주로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디스크 있잖아요. 하드 디스크. 거기에 사용되는 게 색인 순차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번의 정답은 그 색인 순차. 뭐 똑같은 얘기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근데 얘는 그냥 이런 문제는 그냥 문제를 통으로 암기해버리세요. 그냥.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그냥 색인이다. 이렇게 조금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필기에서나 나올 법한 문제이고 실기에서 이거를 왜 냈는지 참 이해를 못하겠네. 어쨌든 6번의 정답은 색인이라. 자, 파일 구조 좀 살펴보면은 순차 파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순차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거. 순차 파일은 레코드를 논리적인 처리의 순서에 따라 연속된 물리적 공간에다가 저장하는 거. 이걸 보고 순차 파일이라고 하는 거고, 직접 파일을 구성하는 레코드를 임의의 물리적 저장 공간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직접 파일이에요. 그리고 색인 순차 파일하고 직접 파일에서 지원하는 편성 방법이 결합된 형태이다.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쓰고 있는 거, 뭐 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그 차례 있으면 그 차례대로 바로 갈 수 있으니까 이런 색인 순차 파일이라는 게 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일 같은 경우에는. 자, 7번
다음은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관한 설명이다. 1과 2에 들어갈 알맞은 답을 쓰시오. 땡땡땡은 소프트웨어의 하위 모듈에서 상위 모듈 방향으로 통합하면서 테스트하는 기법이다. 하위 모듈에서 상위 모듈로 통합하면서 한대요. 얘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향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상향식 테스트가 되는 거죠. 상향식 테스트가 되는 거고. 자, 상위 모듈의 역할을 하는 땡땡땡이 필요하다. 상위 모듈의 역할을 하는 뭐가 필요해요? 상향식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버가 필요한 거죠. 드라이버라는 게 필요하다. 땡땡땡은 하위 모듈을 순서에 맞게 호출하고 호출할 때 필요한 매개 변수를 제공하며 반환값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드라이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7번의 정답은 1번의 상향식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테스트 드라이버가 된다. 테스트 안 쓰죠? 테스트 드라이버 이렇게 쓰시면 된다. 제 V 모델에 관련된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중요하지 않아. V 모델에서 얘는 중요하지 않아요. 얘는 우리 많이 외웠잖아요. 처음에 계획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유지 운영하고 자, 이런 것들 구현하는 절차가 나오는 거고 그 구현할 때 개발을 하면서 테스트에다 좀 힘을 실어줘야 돼요. 그래서 단위 테스트를 하고 통합 테스트를 하고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 이런 것들 다 가로치고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 다 가로치고 나올 수 있으니까 V 모델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단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정적 테스트라는 걸 하고 동적 테스트라는 걸 한다고 그랬죠. 오케이. 얘는 소스 코드 보면서 하는 거고 얘는 실행시킨 상태에서 하는 거고 자 통합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상향식 테스트 그리고 하향식 테스트 빅뱅 테스트 백본 테스트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상향식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부터 클러스터 단위로 말아 올리면서 테스트를 하고 뭔가 임시 모듈 뭔가 안 만들어졌을 때는 뭐를 이용한다? 드라이버라는 거를 이용을 하게 된다. 자 하향식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지는 거고 얘가 안 만들어졌을 때는 스톱이라는 임시 모듈을 사용하게 된다. 스톱. 자, 스톱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된다. 자, 빅뱅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뻥 터뜨려가지고 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백본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상향식도 하는 거고 하향식도 하는 거고 이렇게 다 같이 하는 게 백본 테스트이다. 자, 시스템 테스트에서는 기능 테스트하고 비기능 테스트. 자, 그래서 기능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요구한 기능들이 잘 동작하는지 보는 거고 비기능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보안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는 거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비기능 테스트가 되는 거라. 자 그리고 시스템 테스트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내가 운영할 시스템에 올라갔으면은 내 돈 받아야 될 거 아니라 그래서 인수 테스트에서는 알파 테스트라는 거하고 베타 테스트라는 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알파 테스트는 사용자하고 개발자하고 같이 하는 거고 그리고 베타 테스트는 개발자 빠진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는 게 베타 테스트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V 모델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V 모델 하면서 뭐 지난 시간에 테스트 오라클이라든지 아니면 커버리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봤으니까 자 V 모델하고 또 관련된 뭐 개발하는 방법론들이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어요? 처음에 뭐 폭포수 방법론,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폭포수 방법론이 있는 거고 얘는 선형 순차 모델이 되는 거죠. 계획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유지 운영하는 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폭포수 모델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프로토타입 모델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프로토타입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시제품 만드는 거. 자, 그리고 나선형 모델이 있어요. 나선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순서 써라 나올 수 있죠. 나선형 모델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처음에 계획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험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위험 분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학적 개발을 진행을 하는 거고 자 그리고 그 개발된 거를 평가한다. 자 그리고 다시 계획 단계로 넘어가고 위험 분석하고 개발하고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나선형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관리가 들어가는 모델이 나선형 모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RAD 모델이라는 것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 레피드 빠르게 개발하는 거 케이스 도구를 이용해서 빠르게 개발하는 거 그걸 보고 RAD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케이스 도구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과정을 aided 도와주는 거죠. 누가? 컴퓨터가. 오케이? 이렇게. CAD도 마찬가지잖아요. CAD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하는 걸 도와주는 거지. 누가? 컴퓨터가. 오케이? 이렇게 좀 케이스 도구라는 거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조금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전체적인 방법론들. 그래서 이런 좀 고전적인 방법론이 있는 거고 애자일 방법론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좀 뭔가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애자일 방법론이라는 게 있다. 애자일 방법론이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 뭐 다른 것도 FDD도 있고 크리스탈도 있고 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걔네들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잘 나오는 거는 XP하고 그리고 스크럼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XP 같은 경우에는 5가지 핵심 가치. 의사 선생님, 저 약 주실 때 어디다 존 용기에다가 담아서 주세요. 이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저 의사소통, 그리고 피드백, 존중, 용기, 단순성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스크럼 같은 경우에는 뭔가 스플린트 단위, 뭐 15일에서 30일 단위로 스플린트 단위를 만든 다음에 그것들 끝나고 나면은 그 스플린트 단위가 끝나고 나면은 그 완성된 제품이 나와야 되는 거, 그리고 매일 15분 정도의 짧은 회의를 하는 거, 그걸 보고 스크럼이라고 한다. 각각의 특징들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윈도우즈나 맥 OS 등에서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로 사용자가 명령을 직접 입력하지 않고 아이콘 등을 클릭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영문 약어로 쓰시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유 땡큐 이러고 딱 맞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8번의 정답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된다. 그 리눅스나 유닉스처럼 실제로 키보드를 그 타이핑을 하면서 하는 거를 CLI 방식이라고 하죠. CLI. 그래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똑같은 말은 CY라고 했어요. CY. 저는 옛날에 CY라고 공부를 했거든요.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NUI라는 것도 있어요. 자연스러운 모션을 통해서 하는 NUI라는 것도 있고, AUI도 있어요. 음성을 통해서 하는 거. 여러 가지 UI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래픽을 이용해서 하는 거, 그걸 보고 GUI라고 한다. 자, 그래서 UI 관련된 것들, 요거 잘 나오고, UX 관련된 것도 지난 시간에 나왔죠. 얘는 사용자 경험이에요. 사용자 경험을 토대로 우리가 그 접속하는 그런 인터페이스,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게 된다. 그래서 UI에 4가지 설계 원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자, 직관성, 그리고 유효성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잘 배울 수 있는 학습성.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뭔가 수정을 받아가지고 계속 처리를 해야 되니까 유연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UI 설계 원칙에 들어가는 거니까 얘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UML에 관한 설명에서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답을 쓰시오. UML은 아까 전에 디자인 패턴 나왔고 UML 나오잖아요. 둘 다 나올 때도 있고 둘 중에 하나 나올 때도 있어요. 다 정리해서 시험용으로만 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험용으로만. 자, 땡땡땡은 자기만의 속성과 일정한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뭔가를 만들 때 여기에 속성, 내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속성, 멤버 변수라는 게 있고, 그리고 행동, 여기에 메서드가 되는 거죠. 메서드,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서로 연관이나 상속, 의존관계 등으로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표현한다. 그리고 대표적인 구조 다이어그램이다. 대표적인 구조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되는 거죠.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래서 9번의 정답은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된다. 그래서 UML도 정리를 조금 해주셔야 돼요. UML 같은 경우에는 구조 다이어그램하고 행위 다이어그램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구조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다이어그램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시스템을 구성하는 클래스들 사이에 관계를 표현한다. 그래서 관계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관계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패키지 다이어그램. 묶어놓은 거, 관련 있는 것들을 묶어놓은 거, 이걸 보고 패키지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고, 복합체 구조 다이어그램이라는 것도 있고, 객체 다이어그램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그리고 배치 다이어그램, 어디다 뭘 어떻게 배치할 거냐, 시스템 어떻게 배치할 거냐, 이런 배치 다이어그램이라는 것도 구조적 다이어그램에 들어가는 것이다. 자, 행위 다이어그램도 있죠. 이 구조들이 어떻게 동작하느냐, 대표적으로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액터라는 이렇게 졸라맨을 만들고 이 졸라맨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거, 이걸 보고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 자, 사용자 관점에서 시스템 행위를 표현한다. 그리고 활동 다이어그램도 있고 콜라보레이션 다이어그램도 있고, 그리고 상태 머신 다이어그램, 그리고 순차 다이어그램, 통신 다이어그램, 상호작용 개요 다이어그램, 그리고 타이밍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이 행위 다이어그램에 들어가는데, 이것도 특징들만 조금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정리를 해서 시험장용으로만 쓰시면 된다. 자, 이제 10번 보도록 할게요. 블록 암호화의 일종으로 IBM에서 개발하고 미국 NBS에서 국가 표준으로 정한 암호화 알고리즘이나 어떻게 취약점이 발견되어 현재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아서 얘네가 뭔가 공모를 했죠. 그래서 레인달 알고리즘 해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요즘에는 AES를 쓰는 거고, 지난 시험에 AES가 나왔어요. 이번 시험에 또 DS가 나왔고, 자, 블록 크기는 64비트, 키 길이는 6비트이며 16라운드를 수행한다.
자, 페이스텔 구조를 사용하는 암호화 알고리즘은 무엇인지 쓰시오. 얘 같은 경우에는 DES가 되는 거죠. DES 알고리즘이 된다. 10번의 정답은 DES가 되는 거라. 오케이.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암호화 방식 보면은 대칭키나 비대칭키나 얘는 양방향 암호화예요. 양방향 암호화. 암호화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양방향 암호화라는 게 있고 단방향 암호화라는 게 있는데 양방향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뭔가 사이퍼 텍스트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암호화를 시켜놨어요. 그럼 그걸 다시 평문으로 복호화시킬 수 있는 거. 그걸 보고 양방향 암호화라고 하는 거고 단방향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해시 암호화잖아요. 그래서 일방향으로만 암호화시킬 수 있는 거. 이걸 보고 단방향 암호화라고 한다. 자, 어쨌든 요 양방향 암호화에서 대칭키 보게 되면은 스트림 방식이 있어요. 그냥 쭉 쏘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LFSR이라든지 RC4라든지 이런 것들이 스트림 방식에 들어가는 거고 블록 방식에는 대표적으로 DES하고 AES, 얘는 깨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AES를 쓴다. DES를 3번 돌리는 건 3데스라고 하는 거예요. 3데스. 그냥 3데스 이렇게 3데스 이렇게 쓰시면 된다. IDEA 이런 것들도 있는 거고 C도 있고 아리아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이제 DES 이번 시험에 나왔고 AES 지난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얘가 나올 차례지. RSA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비대칭키 공개키 알고리즘 제가 지난 2회 때 사랑하는 영희를 위해서 영희한테 이제 구애를 하는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그때 그 비대칭키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RSA라는 게 쓰여요. 인수분해가 어려워 라는 것을 이용한 RSA, 로빈 이런 것들이 있고 이산대수가 어려워 엘가말이라든지 DSA 그리고 타원 곡선이 어려워 이런 것들을 이용한 ECC라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종류들 종종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나왔잖아. 이번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11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테스트 케이스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답을 쓰시오. 테스트 케이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로그인하는 케이스, 회원가입하는 케이스, 상품 보는 케이스, 상품 주문하는 케이스 이런 것들을 다 각각을 케이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케이스들을 쫙 모아놨어요. 내가 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하고 상품 보고 주문하고 피지사 왔다 갔다 한 다음에 결제 완료되고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쫙 모아놓은 거 이걸 보고 테스트 시나리오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거예요. 자, 테스트 케이스에 보면은 로그인 하는 거야. 회원 가입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1번이라고 여기 있고 2번이라고 여기 있고 여기는 3번이라고 있는데 2번부터 보면 아이디는 요걸로 쓰고 패스워드는 요걸로 쓰래. 얘는 뭐가 될까요? 테스트 데이터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엔 로그인 성공이고 로그인 실패예요. 그럼 얘는 결과가 되겠죠. 그죠? 얘는 그 테스트 결과가 되는 거고 얘는 결과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얘는 로그인 화면에서 한데 테스트 조건이 되겠죠. 조건. 그래서 1번엔 조건이 들어간다. 그래서 테스트 조건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 자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들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예상 결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것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테스트 조건, 테스트 데이터 그리고 예상 결과 조건, 데이터, 예상 결과 뭐 이렇게만 쓰셔도 될 거라. 오케이?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UML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관계에 대한 설명이고 1과 2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이번에는 특이하게 UML하고 UML 두 문제가 나왔고 자, 그리고 그 디자인 패턴이 한 문제가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은 진짜로 그 시험장 용어로만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클래스들 사이의 전체 또는 부분 같은 관계이다. 전체 또는 부분 같은 관계. 그래서 얘는 그냥 얘기를 하면은 애그리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일 때 내가 무슨 상속을 받고 있어요. 얘는 그 일반화 관계가 되는 거죠. 일반화 관계.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애그리게이션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네럴리제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화 관계가 되는 거라. 일반적으로 상속받을 때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게 된다. 좀 정리 한번 해보면은 일반화 관계라고 있어요. 얘는 한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일 때, 상속 관계일 때의 관계를 일반화 관계라고 하는 거야. 자, 연관관계. 2개 이상 사물이 서로 관련된 관계. 이걸 보고 연관관계라고 하는 거고. 자, 의존관계. 연관관계하고 같아요. 연관관계하고 같이 한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에 그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할 때 표시하는데, 이거는 그 잠깐 사용할 때, 그때 쓰는 거. 그걸 보고 이제 의존관계라고 한다. 자, 그리고 실체화 관계 같은 경우에는 한 객체가 다른 객체의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지정하는 거.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
추상 클래스를 지정할 때 실체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모컨이라는 걸 만들어 놨잖아요. 그 리모컨을 가지고 얘는 껍데기란 말이에요. 껍데기를 가지고 TV에서도 가지고 가고, 그리고 라디오에서도 가지고 가고, 뭐 에어컨에서도 가지고 갔어요. 그럼 얘를 구체화시킬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여기는 깡통 덩어리니까 그것들을 구체화시킬 거란 말이죠. 그거를 보고 실체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브스트랙트 클래스, 추상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추상 메서드가 있잖아요. 그 추상 메서드를 밑에서 재정의를 하잖아. 그걸 보고 이런 실체화 관계라고 하는 거라. 오케이? 자, 집합관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집합관계하고 합성관계가 있는데 집합관계 같은 경우에는 한 객체가 다른 객체를 소유하는 해저관계. 아까 전에 그 설명인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뭔가 하나 빠져도 돼.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얘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얘가 없어져도 얘네들은 살아남는 거지. 얘네들은 아무 영향이 없어. 얘가 없어져도. 근데 합성관계, 컴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돼요. 만약에 책상이다. 책상이라고 하는 그런 객체면은 여기에 책상 다리도 있을 거고 상판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라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책상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럼 다리도 없어지는 거고 상판도 없어지는 거라. 오케이? 이런 관계를 합성관계라고 한다. 부분 객체가 전체 객체에 속하는 관계로 긴밀한 필수적인 관계를 이런 집합관계에서 합성관계, 컴포지션 관계라고 한다. 그래서 관계도 시험장용으로 조금 써가지고 마지막으로 그때만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뭐 UML에서 안 나와.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OSI 7계층 조금 있어 보이려면 OSI 7레이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OSI 7계층에 대한 설명에서 1에서 3에 들어갈 알맞은 계층을 쓰시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물리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OSI 7계층은 무조건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표, 세, 전, 네, 대, 물 이게 리듬을 타야 돼. 그래야지 좀 쉽게 외워지지. 그래서 표, 세, 전, 네, 대, 물.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응용계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표현계층 같은 경우에는 그 응용 프로그램에서 나온 데이터를 암호화한다거나 이럴 때 쓰는 거고 자, 세션계층 같은 경우에는 서로 연결을 확립하는 계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그리고 전송계층 같은 경우에는 양 종단 간에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게 전송계층에서 하는 역할이고 네트워크 계층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데이터 패킷을 빠르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네트워크 계층이 되는 거고 데이터 링크 계층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노드들 간에 뭔가 데이터들을 안전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데이터 링크 계층이 되는 거고 물리 계층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기적 신호를 쫙 보내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물리 계층이다.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물리 계층을 통해 송수신되는 정보의 오류와 흐름을 관리하여 안전한 정보의 전달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라고 했으니까 물리에서 뭔가 데이터가 넘어왔대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라? 얘는 데이터 링크 계층이 되는 거지. 데이터 링크 계층. 자, 두 번째, 데이터를 목적지까지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전달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우리 집이란 말이에요. 데이터 링크 계층까지가. 그럼 여기서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선 라우터라는 장비가 필요한 거고 이 라우터를 통해 가지고 최적의 경로를 판단해서 저기 미국에 있는 존한테 데이터를 보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계층이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 자, 데이터의 표현이 상이한 응용 프로세스의 독립성을 제공하고 암호화한다. 뭔가 데이터를 어쩌고저쩌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표현 계층이에요. 표현 계층. 데이터를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거는 그냥 무조건 표현 계층이야. 암호하고 뭐 필요 없어. 그냥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한다라고 하는 건 표현 계층이에요. 표현 계층. 그래서 얘는 표현 계층이 되는 거라. 오케이? 그래서 1번에는 데이터 링크 계층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네트워크 계층, 세 번째는 표현 계층. 이렇게 되는 거라. 전송 계층이 나오려고 그러면은 양 종단 간의 신뢰성 있는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 얘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고 이런 말이 들어가 있지만은 양 종단 간의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빠르게 전달하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얘는 네트워크 계층이 되는 거라. 자, 그러면은 OSI 7계층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표, 세, 전, 네, 대, 물 해가지고 이렇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요거에 맞는 TCP/IP 4계층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묶어가지고 링크 계층, 자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은 인터넷 계층, 전송 계층은 그대로 전송 계층 이렇게 세 개 묶어가지고 응용 계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움직이냐? 표, 세 해가지고 뭔가 데이터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친구한테 안녕 하고 카톡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은 데이터라는 놈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 그럼 그거를 전송계층으로 내리는 거지. 그래서 전송계층으로 데이터를 내리고 이 앞에다가 헤더를 이렇게 붙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여기에 포트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 헤더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 요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요걸 보고 세그먼트라고 한다.
이 세그먼트를 내리는 거예요. 자, 내려가지고 여기서 헤더를 붙이는 거지. 어디다 보낼 거냐? IP 주소, 목적지 IP 주소, 뭐 송신지, 수신지 이런 IP 주소를 적게 되는 게 네트워크 계층이 되는 거죠. 자, 요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패킷이라고 한다. 이 패킷을 내리는 거라. 데이터 링크 계층으로 내려가지고 여기다가 또 헤더를 붙이겠죠. 자, 요걸 보고 뭐라고 한다? 얘를 보고 프레임이라고 한다. 그 프레임을 물리 계층에서 전달받아가지고 쭉 보내는 거지. 정기적 신호를 쭉 보내는 거야. 그리고 내가 받았어. 저쪽에 송신지에서 받았어. 아니, 수신지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1과 0이 쫙 들어오면은 이거를 위로 올리는 거예요. 거기서 헤더를 빼는 거지. 그래갖고 위로 올리는 거야. 또 헤더를 빼는 거야. 또 위로 올리는 거야. 헤더를 빼는 거지. 최종적으로 뭐가 올라가요? 데이터라는 게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라는 구조를 조금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장비들이 있어요. 자, 물리계층에 사용한 장비 같은 경우에는 허브라든지 그리고 리피터라는 장비가 여기서 사용이 되는 거고, 자, 데이터 링크 계층 같은 경우에는 브릿지라는 장비가 사용이 된다. 브릿지. 자,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 바깥을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가지고 저기 미국에 있는 존한테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라우터라고 하는 장비가 사용이 된다라는 것도 장비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그 특징들은 다 있으니까 얘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아무것도 아니야. 표현 계층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한다라는 거고, 세션 계층 같은 경우에는 연결을 확립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송 계층은 양 종단 간에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한다라고 보면 되고, 네트워크 계층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빠르게 보낸다.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데이터 링크 계층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노드들 간에 뭔가 데이터,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게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하는 역할이다. 물리 계층은 그냥 전기적 신호를 쫙 쏴주게 되는 거다. 자, 여기에 맞춰서 이제 그 프로토콜들 나온단 말이에요. 자, 프로토콜들도 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 계층 같은 경우에는 IP 프로토콜, ICMP, ARP, RARP 이런 것들이 있다. IP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저기 미국에 있는 존한테 뭔가를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송신지라든지 수신지라든지 그런 IP 주소가 들어가 있는 거고, ICMP 같은 경우에는 가요. 쭉쭉쭉 간단 말이야. 쭉쭉쭉 가다가 못 갔어. 그럼 나한테 야, 못 갔다 라고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ICMP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고, ARP하고 RARP는 묶어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IP 주소를 가지고 맥 어드레스 주소로 바꾸는 거, 이걸 보고 두 글자에 세 글자니까 얘를 ARP라고 하는 거고, ARP. 자, 그리고 반대로 올라가는 거는 앞에 R 붙여가지고 RARP가 된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전송 계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TCP 프로토콜하고 UDP 프로토콜이 있는 거죠. TCP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연결 지향형이에요. 그래서 3웨이 핸드쉐이킹을 한 다음에 그 통신을 하는 거. 가상회선 방식이지, 가상회선 방식. 자, 그리고 UDP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데이터를 냅다 보내는 거야. 데이터그램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TCP 프로토콜하고 UDP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다. 자, 그리고 TCP 프로토콜에 맞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다 프로그램 포트예요. 프로그램 포트. 자, 그리고 UDP 프로토콜에 맞는 DHCP, SNMP, DNS 이런 프로토콜들이 있다라는 것도 조금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ARP라든지 RARP라든지 ICMP라든지 이런 것들 잘 나오니까. 자, 그리고 IP하고 그리고 ICMP 요 특성을 이용한 도스 공격 있죠. 요 도스 공격을 스머프 어택이라고 한다. 요것도 곁가지로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할 만한 게 뭐가 있냐? 우리 저것도 있었잖아요. 그 이번 시험에 안 나왔을 건데 라우팅 프로토콜들이 있었어요. 라우팅 프로토콜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라우팅 프로토콜은 크게 두 가지. 크게 보면 뭐 정적 라우팅 프로토콜,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이 있는데, 정적 라우팅은 관리자가 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에서 내부 라우팅 프로토콜하고 외부 라우팅 프로토콜, 그래서 IGP하고 그리고 EGP 이렇게 있는데, IGP 같은 경우에는 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RIP 프로토콜하고 OSPF. 물론 얘는 거리 벡터 알고리즘 이런 분류를 쓸 수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거리 벡터 알고리즘은 그 RIP 프로토콜을 쓰는 거고, 얘는 링크 상태 알고리즘 OSPF를 사용한다. 그래서 얘 특징은 15홉까지만 이동을 한다라는 거, 그것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EGP는 BGP예요. EGP는 BGP이다. 그래서 내부에서 외부로 넘어갈 때 그때 쓰는 프로토콜이 BGP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격가지로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저기 뭐지? RIP라든지 OSPF 이런 것들 이 전 시험에서 나왔으니까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라.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테스트 기법 중 입력 데이터 간의 관계와 출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효용성 높은 검사 사례를 선정하여 검사하는 기법을 아래에서 찾아 쓰시오 라고 했어요. 조금 어렵게 나온 건데 이 같은 경우엔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에 들어가는 거고 원인 효과 그래프 기법이 되는 거죠. 뭐, 외워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 자, 입력 데이터 간의 관계와 출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뭔가 원인 효과 그래프 기법. 뭐 원인이 있으니까 그런 결과가 있으니까 원인 효과 그래프 기법이다. 그래서 얘를 찾으면은 코주 이펙트 그래픽이 되는 거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뭐 이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된다. 뭐 그 블랙박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종류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뭐 원인 효과 그래프 기법도 있지만은 동등 분할 기법 그리고 경계값 분석 기법, 비교 검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그 오류 예측 이런 것도 있고 오류 예측 검사 이런 것도 있으니까 종류들도 조금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T1 테이블하고 T2 테이블을 참고하여 SQL 실행 결과를 쓰시오 라고 했어요. 얘 같은 경우엔 크로스 조인 나왔죠. 크로스 조인. 크로스 조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행 개수 몇 개 나오냐 그 소리야. 카운트니까 몇 개 나오냐. 얘는 이제 룰이 %S이고 얘는 %T잖아요. 이 와일드카드가 %면 뭐예요? 와일드카드가 %라고 하는 거는 그 아무거나 와도 몇 글자가 와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게 %라는 와일드카드가 되는 거죠. 언더바는 한 글자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S로 시작하는 모든 것들이고 얘는 중간에 T가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크로스 조인한대요. 여기 A의 네임하고 B의 네임이 like 연산 이 퍼센트 연산 들어갔으니까 like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 룰에서 S로 시작하는 거는 얘랑이란 말이에요. 카운트가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두 행이 나오는 거지. 얘가 두 행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T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T가 들어간 거, 얘 T 들어갔네, 얘 T 들어갔네. 그럼 얘도 두 행이 나오는 거잖아요. 두 개하고 두 개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네 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개가. 이렇게 크로스 조인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얘는 네 개가 나오게 된다. 정답은 4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크로스 조인 같은 경우에는 좀 잘 쓰지도 않는 거를 뭘, 보통 이너 조인 아니면 레프트 아우터 조인 많이 쓰거든요. 라이트 아우터 조인도 잘 안 써. 그냥 보통은 이너 조인 아니면은 레프트 아우터 조인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왜 이런 문제를 내고 있는지 모르겠어. 자, 어쨌든 이런 크로스 조인 문제 나왔으니까는 다음에 뭐 다른 그 디비전 연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조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5번의 정답은 어쨌든 4이다. 4. 자, 이제부터 프로그램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번 시험은 특이하게 SQL문이 많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SQL문 나올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그 쓰는 거라든지 그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조금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써라, 딜리트문 써라, 업데이트문 써라, 인서트문 써라, 셀렉트문 써라, 그룹바이 써라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으니까 특강 보시면은 그것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들 꼭 참조를 하셔가지고 쓰실 수 있는 능력을 좀 기르셔야 돼요. 오케이? 자, 16번. 파이썬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실행 결과를 쓰시오. 제가 파이썬을 되게 싫어하는 게 이런 문법들이 들어간단 말이라. 이상해 나는. 어쨌든 그럼 요거는 100이라는 걸 여기다 넣고 200이라는 걸 여기다 넣어라 라는 소리예요. 그럼 x에는 100 들어가 있고 y에는 200 들어가 있는 거라. 그게 프린트를 하는데 x하고 y하고 같니?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100하고 200하고 같니? 아예 안 같아. 안 같으니까 이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폴스를 리턴 시켜버려요. 폴스라는 결과값을 리턴을 시키게 된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폴스가 되는 거예요. 폴스가. 요건 좀 그래. 너 폴스 알고 있니? 그럼 true면 어떻게 해? true 이렇게 리턴 시키겠지. true 이렇게 리턴 시키니까 이것도 파이썬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C 언어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실행 결과를 쓰시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구조체 문제인데 제가 요거는 영상 답변으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놨죠. 그래서 그거를 참조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스트럭트라고 하는 거는 구조체예요. 구조체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 정의 타입이 되는 거예요. 뭔 소리야? 뭔 소리냐면은 우리가 int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정수형 타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숫자가 들어가는 거, 정수가 들어가는 공간이 되는 거고, 캐릭터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는 글자가 들어가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용자 정의 타입을 만드는 거죠. 나는 어떤 구조를 만들 거야. 이 안에는 뭐 학생이라는 거 안에는 이름도 있는 거고 점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라고 해가지고 사용자가 정의해서 이렇게 스트럭트 구조체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는 name이라는 것도 있고 os라는 것도 있고 db라는 것도 있고 합이라는 것도 있고 h합이라는 그런 변수들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구조를 만들어준 거죠. 이걸 보고 구조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지금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 정답은 501이에요.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struct JSU 이게 뭔 소리야? 얘 int에 int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이렇게 배열을 만드는데 st라는 배열을 만들 거야. 그리고 세 개의 공간을 이렇게 만들 거야. 세 개의 공간이 이렇게 있는 거야. 자, 그리고 그 각각의 공간에 struct를 넣어야 되니까 그 아까 전에 내가 만들어 놓은 사용자 정의 타입 JSU라는 struct를 넣어야 되니까 요게 하나의 데이터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얘가 하나의 데이터가 되는 거고 또 얘가 하나의 데이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배열 구조상에 뭔가 이렇게 배열이 만들어졌을 거고 얘가 뭐 100번지이고 얘가 200번지이고 얘가 300번지이다. 자, 이렇게 있을 때 배열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요 배열 안에 100번지가 들어가 있고 200번지가 들어가 있고 300번지가 들어가 있고 자, 요딴 식으로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10번지이다 라고 되는 거죠. ST는 10번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렇게 넣었을 때 세 개를 넣었잖아요. 이렇게 세 개를. 그러면은 이런 구조체에서 순차적으로 집어넣게 돼요. 그래서 데이터 1, 95, 88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집어넣고 다음에 데이터 2, 84, 91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대입을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struct JSU를 참조할 수 있는 그런 포인터 변수 P를 만드는 거고 그리고 그 P에다가 ST의 0번지를 집어넣었다. 그럼 얘가 지금 그 0번지면 요 공간이잖아요. 요 공간에 값을 집어넣은 건, 요 공간에 주소 값을 집어넣었으니까 얘가 10번지라며. 그죠? 그럼 여기가 10번지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10번지가 되는 거고, P 플러스 1이 합이래요. P 플러스 1이래요. P 플러스 1이라고 하면 P가 지금 몇이에요? 10이잖아. 10 더하기 2라면 몇이에요? 11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1이겠네. 그럼 200이 가리키고 있는 스트럭트, 구조체가 가리키고 있는 200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고, 거기에 합에다가, 그러니까 200이지 200. 그럼 여기에 합에다가 여기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야 되냐? P 플러스 1의 OS 값이다. P 플러스 1이면은 200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OS 값이면 84란 말이지. 그럼 여기는 84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 P 플러스 2의 DB이다. 그럼 P 플러스 2가 하게 되면 12가 되는 거죠. 12는 여기란 말이에요. 10, 11, 12가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300번지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고 그 공간에 DB 값이래요. 그럼 75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는 75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다. 그럼 요거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8, 9, 10, 그럼 150이 되는 거고 150이 되는 거고 9, 159가 되는 거죠. 그럼 159를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는데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에 159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라. 그래서 첫 번째, 요거를 수행을 하게 되면은, 다 지우고, 요거를 수행하게 되면은, 요 공간에 159가 들어가는 거라. 그 다음에, P 플러스 1의 H합이래요. P 플러스 1이라고 하면은, P에는 10 들어가 있으니까, P 플러스 1이면 요 공간이잖아요. 여기는 가리키고 있는 데가 200번지 여기란 말이에요. 거기에 H합이라고 그랬으니까, H합. 요 공간이네, 요 공간. 요 공간에다가 무슨 값을 집어넣느냐? P 플러스 1의 합이래요. P 플러스 1이면 11이 되는 거고, 11은 200이잖아. 200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 공간에 합이래요. 159 들어가 있잖아. 여기는 159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의 OS래. P의 OS. P의 OS라고 하면 지금 P는 10이란 말이에요. 10의 OS라고 하면 여기 있는 95 값이 되겠죠. 95 값. 그래서 여기에 95 값이 되는 거고. 플러스 P의 DB 값이래요. 똑같이 10의 DB 값이면 여기 8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88이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요것들을 다 더해라 라고 하니까는 참 더하기 하기가 좀 그런데 자, 더하기를 잘 못해. 자, 159하고 95하고 88하고 이렇게 더하게 되는 거죠. 9, 10 하니까 7 떨어지고 7, 2네 2. 그럼 2 올라가고 그죠? 8, 9, 10 1 올라가고 4 떨어지고 2 올라가고 342네. 아우 땀나. 342를 요 공간에다가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342가 이렇게 들어갈 거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보면은 프린트 printf %d를 하는데 P 플러스 1의 합이래요. P 플러스 1이면 11이잖아요. 11의 합이라고 하면은 요 159가 되는 거지. 159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P 플러스 1의 H합이래요. 그럼 얘는 342가 되는 거고. 그럼 9, 10 더해가지고 1 떨어지고 1, 5, 9, 10, 0, 1, 3, 4, 5, 501. 501 맞네. 야,
산수 잘한다. 야, 기가 막히다. 그래서 결과값은 501 되는 거죠. 501이. 그래서 여기에는 501이 이렇게 출력이 되더라.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그 전체적인 그 기출해설 특강 찍고 있으니까 조금 자세한 해설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제 거 영상 답변 있잖아요. 거기를 조금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글 밑에다가 그 주소 써놓을 테니까는 그거를 조금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1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C 언어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실행 결과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이 같은 경우에는 포인터인데 배열이에요. 그죠? 포인터 배열 문제가 되는 거죠. 포인터 배열 같은 경우에는 그 배열 안에 있는 요소들이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ARR이라는 이렇게 배열이 하나가 만들어질 건데 거기에 이렇게 세 개의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여기에 각각 주소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다. 그리고 얘가 100번지를 가리키고 있다. 첫 번째가. 그럼 A라는 거는 100이라는 번지수를 이렇게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A라는 공간에다가는 12라는 값을 집어넣고 B라는 공간에는 24 집어넣고 자, 그리고 C라는 공간에는 36을 집어넣었다. 자, 그리고 여기를 10번지라고 그리고 여기를 20번지라고 그리고 여기를 30번지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ARR0에는 A의 주소값, A가 가지고 있는 주소값, 값이 아니라 주소값. 그러니까 여기에는 10번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케이? 얘는 주소값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ARR 1번지에는 B의 주소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20번지가 되는 거고. 자, C의 주소값. ARR 두 번째에는 C의 주소값이니까 여기에 30번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RR 1. ARR 1이래요. ARR 1이라고 하면 이 공간이란 말이에요. 이 공간. 0, 1이니까 이 공간의 값이래요. 지금 ARR 1이 가리키고 있는 거는 20번지란 말이에요. 자, 20번지의 값이라고 그랬으니까 20번지가 가리키고 있는 공간의 값은 24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24가 될 거고 플러스 ARR의 값의 값이래요. 그러니까 A가 가리키고 있는 공간은 여기는 100번지가 되는 거고 요 100번지의 값의 그 값의 값이다. 또 값이다 라고 했으니까 10번지가 가리키고 있는 12가 되는 거지. ARR이 가리키고 있는 공간 그 공간의 값의 값이라고 했으니까 얘 ARR이 가리키고 있는 거는 100번지란 말이에요. 그쵸? 100번지가 가리키고 있는 공간의 값, 그 공간의 값은 10인 거고 그 공간 그러니까 여기가 했을 때 여기가 10인 거예요. 10번지가 되는 거죠. 그 공간의 값했으니까 그 10번지가 가리키고 있는 공간 12가 되는 거지. 그래서 플러스 12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하겠다. 그러면 36이 되고 3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37이라는 결과값이 출력이 된다. 18번의 정답은 37이 되는 거예요. 37. 조금 헷갈리는 문제인데 그림을 조금만 잘 그리시면은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거예요. 18번의 정답은 37이다.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바 언어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실행한 결과를 쓰시오 라고 했는데 되게 복잡해요. 자, 복잡하면 일단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AND 연산 나오고 뭐 OR 연산 나오고 exclusive OR 연산 나오고 그랬으니까 true, false 너 구할 줄 아니? 이런 문제잖아요. 자, 어쨌든 요 AND라고 하는 거는 그 양쪽이 둘 다 참여해야지 참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부터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되겠지. 여기부터 이렇게 수행해서 A가 2하고 같니? A에 지금 3 들어가 있어요. 3하고 2하고 같니? 아니, 안 같아. 아니야, 안 같아. 그럼 얘는 0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연산자가 5화란 말이에요. 5화. 그럼 얘랑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참인 거지. 그럼 A하고 C하고 같니? A에 지금 3 들어가 있고 C에 3 들어가 있잖아요. 3하고 같니? 맞아. 그럼 얘는 true 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얘 전체적인 값 같은 경우에는 true 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true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 A라는 공간하고 B라는 공간하고 C라는 공간 A, B, C, D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는 3, 4, 3, 5 자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고 얘는 어쨌든 true 값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보니까는 C가 D보다 크니 라는 거잖아요. C에 얼마 들어가 있어요? 3 들어가 있어. D에 얼마 들어가 있어요? 5 들어가 있어요. 3이 5보다 커요? 아니요, 안 커요. 그러니까 얘 안에, 괄호 안에 있는 건 뭐가 나와요? 얘는 거짓값, 폴스값이 나오는 거지.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느낌표 붙었잖아요. 느낌표 같은 경우에는 낫시키라는 거예요. 낫. 반대로 바꾸라는 거지. 0이면 1로, 1이면 0으로 이렇게 바꾸라는 거죠. 그러니까 0을 낫시켰어요. 그럼 뭐가 나와? true가 나오게 되는 거지. 1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1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 얘는 1 되는 거고. 자, 마지막 거 보게 되면은 근데 만약에 여기서 0 나왔으면 뒤에 거 안 해야 돼요. 왜? 이 뒤에 거 하게 되면
엔드잖아, 엔드. 엔드 같은 경우에는 다 참이어야 되는데 얘가 0값이 딱 나와버리면은 더 이상 수행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래서 컴파일러가 여기서 멈춰버려요. 자, 어쨌든 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1이 나왔고. 자, 마지막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하고 B하고 같니? 1하고 B하고 B에 지금 얼마 있어요? 4잖아. 1하고 4하고 같니? 아니, 안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 나오는 거고. 자, 옆에 있는 거 C하고 D하고 같지 않니? C하고 D하고 3하고 5하고 같지 않니? 같지 않아. 같지 않잖아요. 긍정의 신호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얘는 1 되는 거지. 근데 여기 있는 꺽쇠 신호가 뭐냐? X+15 5화라는 거예요. X+15 5화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틀려야지 참이에요. 1하고 1은 거짓이에요. 0하고 0도 거짓이야. 1하고 0은 참이에요. 0하고 1은 참이고. 이게 X+15화가 되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이렇게 X+15화 0하고 1하고 두 개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나온다? 참값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얘는 참값이 나오게 되는 거라. 오케이? 그래서 여기 if에서는 1 and 1 and 1 했으니까 얘는 참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장을 이렇게 수행을 하겠지. 거짓이 나오면은 얘를 수행하게 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에서 true, 그러니까 참이 나왔으니까 여기 있는 이 if 블럭, 요 if 블럭을 수행을 하게 된다. 자, A라는 공간에다가 B 플러스 C를 한대요. B에 지금 4 있고 C에 3 있잖아요. 4 더하기 3 해가지고 A에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A에는 7 값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if가 있어. 요거 보면은 7하고 B하고 같니? 7에 지금 얼마 있어요? 7, 아니 7이 어디, 7하고 B, B에 얼마 있어요? 4 있잖아요. 7하고 4하고 같니? 아니, 안 같아. 얘는 거짓이죠. 그쵸? 그러면은 C하고 A하고 같지 않니? C하고 A하고 3하고 7하고 같지 않니? 같지 않아. 긍정의 신호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얘는 1이 되는 거죠. 그걸 뭘 한대요? X+15 한대요. 0하고 1하고 두 개가 틀리잖아. 그러니까 얘는 true가 되는 거죠. 얘는 최종적으로 true가 되는 거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system.out.println 해가지고 A 값을 출력하니까 지금 현재 A에 얼마 들어가 있어요? 7 값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거의 결과값은 7이 되는 거죠. 여기 else 당연히 수행 안 하는 거고 여기 있는 else도 당연히 수행을 안 하게 되는 거라. 그래서 얘는 7 값이라는 결과값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정답은 7이 되는 거라. 오케이. 19번의 정답은 7이야.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바 언어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실행 결과를 쓰시오 라고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스태틱 관련된 개념인 거고 그리고 얘는 그 싱글턴 패턴 있잖아요. 싱글턴 패턴 문제예요. 이걸 보고 어떻게 싱글턴 패턴인 줄 알아요? 자, 보면 in이라는 거, 요 in이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프라이빗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커넥션 get 해가지고 뭔가를 가져오게 되면은 그 in이 널이면 객체가 참조를 하고 있지 않으면 생성시켜 new 커넥션 해가지고 그 in이라는 거를 리턴을 시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inst 이거를 그냥 넘기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객체를 하나를 만들어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돌려쓰겠다라고 하는 게 싱글턴 패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싱글턴 패턴에 관련된 문제이다. 그러니까 싱글턴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인스턴스가 오직 하나임을 보장하는 패턴이 싱글턴 패턴이 되는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 영상 답변으로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조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퍼블릭 클래스 테스트 컨 해가지고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 여기서 보면은 커넥션 컨 1은 커넥션 get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컨에다가 뭔가 get 해가지고 여기 있는 get을 해가지고 뭔가를 하나를 가지고 오겠지. 자, 그럼 여기다가 하나를 연결을 하면은 in이라고 하는 거 지금 없잖아요. in이라고 하는 거 아직 안 만들어졌잖아. 안 만들었으니까 in이라고 하는 거 여기 언더바 in이라고 하는 게 뭔가 객체가 뾰롱 생성이 되면서 여기 있는 inst 내가 지금 여기 만든 in이라는 거를 여기 콘1에다가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객체가 이렇게 하나가 생성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콘1.count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카운트를 봤더니 카운트 플러스를 한다라고 했어요. 카운트 플러스 얘가 지금 카운트 값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인스턴스는 카운트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카운트 플러스 하게 되니까 여기 값이 1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커넥션 컨투는 이 커넥션이라는 객체는 커넥션.get 해가지고 다시 인스턴스를 가지고 올 거예요. 인스턴스를 가지고 오는데 지금 널이에요? 널이 아니잖아요. 널이 아니니까 새로 생성시키는 게 아니라 뭔가 언더바 in을 새로 생성시키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in을 넘긴다고요. 지금 여기서 가지고 있던 in을 넘긴다고요. 자, 그 in을 그대로 넘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카운트 커넥션이 카운트 하게 되니까 그 카운트를 보면은 카운트 플러스라고 그랬어요. 객체를 새로 생성시킨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객체를 그냥 그대로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카운트 플러스 하게 되면 얘는 2 값이 되는 거지. 하나가 증가가 돼가지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커넥션 컨3는 커넥션.get이다 해가지고 여기 있는 get이라는 함수를 또 호출했죠. 자, 호출했는데 in이라는 거 있잖아. 응? 있잖아요. 지금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기존의 in 얘를 그냥 또 리턴을 시켜버린 거예요. 커넥션 컨3으로. 그럼 여기에는 이게 그대로 들어가는 거지. 이게 싱글ton 패턴이에요. 오직 인스턴스가 하나임을 보장하잖아요. 여기에 in이 계속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인스턴스가 하나임을 보장하게 되니까. 그래서 리턴 값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카운트 이렇게 하니까 또 카운트 플러스 여기 있는 값을 바꾼다고. 여기 있는 값을. 여기를 2가 아니라 3으로 이렇게 바꾸게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3 값이 되는 거라. 자, 마지막으로 system.out.print 해가지고 con1.getCount 했어요. 그럼 con1이 가리키고 있는 getCount, return count, 지금 현재 있는 카운트, 걔 3이라는 게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럼 con2.getCount는 얘도 3이죠. 그 다음에 con3.getCount는 얘도 3이지. 왜? 똑같은 객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직 인스턴스가 하나임을 보장하기 때문에 con1도 똑같은 요 in을 가리키고 있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가리키고 있고 얘를 가리키고 있고 con3도 마찬가지로 얘를 가리키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싱글ton 패턴이라는 거지. 뭔가 새로 생성된 건 딱 한 번밖에 없잖아요. 널일 때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만 이렇게 객체를 생성을 시키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그 객체를 계속 전달하는 거잖아. 계속 그 객체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싱글ton 패턴 하나의 인스턴스를 가지고 얘 세 개가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얘가 동작이 되면은 얘도 동작된다고 보시면 되고 얘가 동작이 되면은 얘가 동작된다고 보시면 되고 다 똑같은 이 하나의 인스턴스를 가지고 동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한데 사실 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는데 뭐 조금 제 생각으로는 뭐 오버로딩이라든지 오버라이딩이라든지 이런 예외 처리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앞으로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아마 2022년도부터는 그런 객체 지향 특징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객체 지향 특징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깨알 자바 특강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거라. 그래서 정답은 3, 3개를 가지고 오게 된다. 왜? 오직 인스턴스가 하나임을 하기 때문에.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21년도 3회에 기출되었던 문제들을 다 풀이를 한번 해봤어요. 이제 저는 아마 이게 실기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제 욕심으로는 뭔가 한두 개 정도를 더 찍고 싶다라는 욕심을 가지고 있긴 한데 여력이 되면은 제가 좀 찍어 보도록 하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딱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무리를 했어요. 필기부터 해가지고 실기까지 지금까지 진짜 거의 쉬지도 않고 왔던 것 같아요. 주말도 거의 없었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까지 저랑 같이 필기도 공부하셨고 실기도 공부하시냐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시험에서 공부하지 않은 개념이 출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꼭 맞춰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꼭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디자인 패턴이라든지 UML이라든지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이해하고 이것들을 암기하고 시험장까지 들고 들어가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정말 그 전날 암기를 하든지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암기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정리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진짜 나중에 쓰이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쓰이는 거면은 제가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나중에 쓰이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별로 쓰이는 개념이 아니니까 UML이 뭐야 디자인 패턴이 뭐야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조금 정리를 하셔가지고 시험용으로만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